안녕하세요. 더메드학원에서 국어과를 담당하는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6 수능 국어과와 관련해서 등급컷도 살펴보고 어려웠던 문제들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수능을 응시하신 분들은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려웠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한 논의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응시하셨던 여러분들 모두 다 너무 고생하셨고, 6, 9평의 기조가 충실히 반영됐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에서의 충격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좀 논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등급컷도 한번 보고 오답률 상위 문제 5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좀 보면서 이번 시험의 경향성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독서 영역에 골고루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을 좀 읽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단 한 번 남은 개정 전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 컷 자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4 수능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배치를 보자면 뭐 화작과 엄매 사이에 원점수의 격차도 꽤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까지는 뭐 한 3점 정도 차이 나는 게 기본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2문제 차이죠. 5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화작 기준으로는 90점대에서 버틴 분들, 그 다음에 80점대에서 버틴 분들은 1, 2등급 안에 무난하게 들어왔을 것 같고, 엄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85점이면 3점짜리 5문제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문법에서 3문제를 틀리고 독서에서 3점짜리 문제를 2개를 만약에 버렸다. 기술과 철학 지문에서 벌었다고 할지라도 1등급에서 버틸 수 있었던 난도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어려운 시험인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등급컷을 통해서 시험 총평을 드려본다면 이 배치가 2사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셨을 때 체감하는 어려운 정도도 2사 수능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2사 수능은 이번에 26 수능과는 달리 문학에서 난도가 좀 높았고 시간이 끌리는 경우가 많았죠. 문학의 레전드 지문들이 사실 2사 수능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번 26 수능은 문학에서는 잘 버텼는데 독서와 선택 과목에서 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사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표점을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 가채점 결과를 통한 예상 표점도 나오긴 했지만 거의 일치합니다. 화작 기준으로 만점 표점은 145점.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는 만점 표점 149점인데요. 그래서 수학의 만점 표점이 140점대 초반이 될 것을 예상한다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했을 때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 수학하고 표점 차이가 10점 정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2, 4학년도 입시하고 유사하게 이번에 극상위권의 경우에는 입시에서 국어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특히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학의 어느 정도의 불리함을 국어에서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이 좀 높았던 문제들,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틀렸는가가 선택 과목에 따라 크게 달라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웠던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게 독특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오답률 상위권 5문제에 2문제가 문법 문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중에서도 단일 문제에 해당하는 문법 마지막 문제 전미사도 있었지만 오답률 5등짜리에는 지문형 문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3점짜리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오답률이 그렇게까지 높았던 문제는 없고요. 여전히 엄매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3문제 정도는 독서 지문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 재미있다고 볼 만한 것들은 뭐냐면
독서 지문에서 독서론을 제외하고 세 지문이 들어가 있다면 가다복합 하나, 과학 지문 하나, 인문 지문 하나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꼭 3점짜리가 아닐지라도 2점짜리나 뭐 이런 문제들이 틀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건드리기는 했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함정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제 1등짜리 문제는 거의 찍은 거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답률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 비해서 3번, 4번 같은 매력적인 오답의 선택률이 정답 선택률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나와 있어서 좀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제 화작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오답률 상위권에 역시나 독서 문제 엄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2번, 6번, 15번이 독서에서 한 지문씩 들어와 있고요.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요번 구평에서 많은 분들이 고전하셨던 화작의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넘겼으나 전통적으로 좀 고난도라고 여겨지는 자료를 해석하는 유형의 화작 45번이 매우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작 유형은 연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택지가 길고 난해했기 때문에 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의 5등짜리 문제에 그 칸트 지문하고 연결해서 관점을 추론하는 17번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답률의 분포는 엄매와 크게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고요. 이 정도 수준의 오답률이면은 뭐 사실은 크게 찍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총평을 좀 제기를 해보자면 올해 6구평의 기조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같은 선택 과목에서 난도를 크게 높이지 않았나. 난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시간이 많이 끌리게끔 배치를 해서 공통 과목을 선택하신 공통 과목에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들 우려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번 수능 보기 전에 구평에서 보여줬던 문학의 충격적인 퍼포먼스, 그러니까 문학 30번 같은 유형, EBS에서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던 문제의 유형 같은 건 좀 자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문학에서의 최고 오답률은 소설에 해당하는 21번이었고 이게 해봤자 오답률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대부분 선방을 한 것 같고 이게 제 생각에는 구평에서 문학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마무리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독서보다는 문학 학습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꽤 난도가 높았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쉽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던 건 뭐냐면 구평을 보고 나서 매우 오만방자하게도 독서는 평이하게 나오고 문학은 까다롭게 나올 것이다. 이게 올해의 기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역시 수능에서는 독서는 꽤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변별을 해야만 하고 그게 EBS에서 주제가 충실하게 연계가 됐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출제위원들이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독서 같은 건 사실은 배경 지식보다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리하고 독해를 해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정도 난도 시험에서의 원점수 80점대 이상, 2등급 이상의 상위 10% 안으로 진입하려면 결국에는 독서를 뭔가를 포기하기보다는 해낼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년 수능이 27학년도 대비 수능이 통합 수능으로 변형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인데 이런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서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지저분하게 낼지도 사실 예측이 불가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수능을 보고 나서는 화법과 작문 같은 것들은 다 역사에 사라지게 될 테니까 문제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내도 그거를 두고두고 곱씹을 만한 내용은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수능은 모든 영역에서 어렵게 준비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6구평에서 보여줬던 난도나 주제를 가지고 섣불리 예측하는 것 자체도 꽤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저희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염려했던 것이 화작 엄매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작에서는 이번에 6구평에서 40번 유형, 그러니까 가나 복합이거나 가나다 복합인데 가와 나에 있는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되고 가에서의 대화 내용이 보기에서 쪽지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나에 있는 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리는 유형을 좀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막 쪽지를 분석하는 것 같은 정보량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를 전부 다 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화작의 45번 유형은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던 그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 유형 계속해서 연습을 해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이제 9평 38번에서 그 보조사와 격조사의 결합형을 보는 문제였죠. 그렇게 되는 충격적인 정도의 난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문법적 지식에서 자음자냐 모음자냐 뭐 어두자음군이냐 이런 것을 엮어서 더 어려운 난도로 구성했던 지문형 문항 35번, 36번은 굉장히 참신하고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선택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공통을 응시하는데 34문제를 풀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문학을 거의 대부분 먼저 풀기 때문에 문학을 충실하게 풀고 난 뒤에 독서는 거의 스피드 테스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스피드 테스트 시험에서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읽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글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방식으로 해서 글을 시각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모국어를 사용하듯이 익숙하게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독서 문제를 풀어드리기 전에 이번에 독서의 영역별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드리면요. 그래서 구조는 사실 6평을 따라서 그대로 잘 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나복합 지문이 인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9평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던 예술 지문에서 영화를 기준으로 가나복합이 나왔었는데 6평에서 법적 이념과 그다음에 임대차 갱신권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유형의 문제가 가나복합으로 사회 지문에서 나왔고 그걸 충실히 따라해서 수능에서도 법률 지문이 가나복합으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게 좀 난도 높은 문제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 괜찮았고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단일 지문으로 형성된 매우 오랜만에 나오는 유형이죠. 단일 지문으로 형성된 인문 유형에서 칸트가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꽤 어려웠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주제상으로 본다면 인격의 동일성 문제나 보증 채무의 문제나 선형 열팽창 같은 것들은 주제적으로는 EBS 수능 특강에서 충분히 연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자체의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고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해당해서 독서 영역만 거의 해설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문학에서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씩 읽어보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만 골라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찍은 분들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독서 12번을 끼고 있는 기술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로는 3, 4페이지인데 3페이지의 가장 우측 하단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기술 지문이고 열팽창, 선형 열팽창 문제가 EBS에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단은 좀 가볍게 읽을게요. 이게 그냥 EBS 연계되어 있는 파트인데 전체 주제를 깔아주긴 하는데 아주 본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3페이지 우측 하단에 10에서 13번 기술 지문입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고 그 중에 길이의 변화를 숫자로 바꾼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2문단, 3문단 정도에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가면
분수로 배치해서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3점짜리 문제 계산 유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는 아직 1문단이고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밑줄 쳐놓고 느낌만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식으로 만들지 않고 느낌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변화하는 양에 비해서 길이가 변화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거죠. 그리고 요 값을 설명하는 그 다음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분자에 들어가는 길이 변화율은 양이 아니라 비율이죠. 그래서 얘도 아마 분수로 깔릴 겁니다. 이 길이 변화율은 길이가 변화하는 양을 처음의 길이로 나누는 값이고, 자, 여기서 백경지수 깔으셔야 되는 거, 나누기로 들어가 있어야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길이에 비해서 길이가 변화한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량이란 늘어난 값에서 처음의 길이를 뺀 것이다. 여기까지 슬래시. 이렇게 생긴 애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구성하는 값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뒤에 훨씬 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얘를 분수로 깔아놓기보다 느낌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변화하는 정도 분의 길이가 변화하는 정도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자, 그럼 이거 말 바꿀 수 있겠어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면 온도가 증가했을 때 길이도 증가한다, 이런 거겠죠. 뭔가 감소해서 음수가 되면 이게 나누기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되면 계수가 음수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이 양수라면 온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을 때 길이가 변화하는 정도가 증가했을 것이다. 그냥 이 정도 잡으면 돼요. EBS 연계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고 하네요. 합금인 인바, 이게 익숙하죠? 이게 EBS에서 나왔던 거.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뭐 하여튼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정밀도를 가지는 물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열팽창 계수가 작은 인바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배경지시로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림은 제외하고 텍스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인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 붙여서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죄송해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다른 말로 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정도가 더 길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층이 서로 합쳐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Q가 나 혼자만 더 길어질 거야 하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더 길어지는 녀석이 길어지니까 덜 길어지는 애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라서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데요. 혹시나 해서 일치불일치 문제 풀 때 추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험한 녀석이 있어서 하나만 정리를 해두면요. 얘가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온도가 하락하면 길이가 줄어드냐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함부로 반대로 연결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온도로, 처음에 온도로 내린 경우에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고 했지, 그거보다 더 낮게 내렸을 경우에 길이가 요 녀석에 수축한다는 논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 10
11번이죠. 그래서 문제 11번의 선택지 3번. 온도를 내렸을 경우에 수축하는 방식으로 휜다. 이런 거는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내가 사견을 생각해서 뇌피셜로 막 너무나 추론하시면 안 된다.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가볼까요? 3문단입니다. 물체가 휘는 정도를 이제 곡률로 수치로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주제는 이제 뭔가 팽창한다를 벗어나서 그런 선형 열 팽창 계수가 다른 두 물질을 접합을 시키게 되면 선형 열 팽창 계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휜다에 해당하는 곡률 이야기가 전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곡률로 숫자로 바꿨을 때 이 녀석을 만약에 이 접합시킨 녀석을 D라고 본다면 얘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D는 그 길이에 비해서 두께가 매우 얇고 그 이 폭에 해당하는 것도 좁아서 D를 그냥 하나의 곡선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러면 D를 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D에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정의해 주죠. 그럼 이걸 체크해 둘만 해요. 이 호의 반지름이 곡률 반지름인데 휘어진 정도인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아, 포기하고 싶어. 안 돼! 즉, 이렇게 뒤에서 해준 얘기 계속 해주겠죠? 즉, 곡률 반지름이 작다는 이야기는 얘가 여기니까 곡률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밑에서 뭐라 그러는데? 곡률이 크다는 이야기는 더 심하게 휘어졌다는 뜻이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어떻게 연결돼? 선형 열 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크면 D가 더 휘어지니까 곡률이 크다는 뜻이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이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알았어요. 그럼 얘는 커진다 작아진다로 비비는 주제네. 그렇군. 계속 볼까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D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도 곡률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그래서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일 때 곡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곡률에 영향을 주는 애는 뭐냐면 그 D를 이루고 있는 두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의 차이 혹은 변화를 주는 온도의 값의 차이 혹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휨 민감도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서 커진다 작아진다의 표현을 얘네 그냥 같은 세트로 한번 쭉 묶어볼게요. 그래서 두 물질을 접합을 해서 D를 만들었을 경우에 두 물질의 열 팽창 계수 차이가 클수록 혹은 그 두 물질에 가해준 온도의 변화량이 클수록 혹은 그 D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의 휨 민감도가 더 클수록 잘 휜다는 뜻이잖아요. 곡률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얘가 역수니까 얘를 이루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작다는 뜻이죠. 이게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두시되 잘 생각하세요. 지문에 체크만 하고 나는 눈알 굴려서 와리가리해서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을 쓰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지문만 봐서는 그렇구나 해놓고 또 문제를 보면 싹 까먹어. 이렇게 되면 그 지문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두시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면 되죠? 쓰는 걸 빨리 써. 이거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야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필기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야만 한다면. 최소화하면서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중심 정보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다음 문단입니다. 4문단이죠. D에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D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데 이게 액추에이터가 된대. 그래서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가하게 되면 이거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이 액추에이터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외부에 가하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제가 액추에이터로 바뀌었고 이걸 할 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제가 미리 체크해놨는데요. 보이죠? 최대 이동거리, D의 끝이 외부에 가하는 힘, 반응 완료 시간.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크게 체크해 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밑줄로 쳐놓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만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그래서 D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는 커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여기를 고정을 해놓고 D가 휘게 되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D가 휘면 휠수록 이동거리는 커지는데, 그래서 최대 이동거리는 외부에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D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에 인과관계 혹시 생각할 수 있겠어요? D가 휘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지. 그럼 다르게 얘기해보면 D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이게 D가 최대로 휘는 값이겠지.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값은 D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짧으면은 곡률이 이렇게 돼도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게 되게 기대다. 그럼 곡률이 같을 때 많이 움직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애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곡률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D가 휘면서 D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도 있는데 이 힘은 D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해서 쉼이 완료가 되면 이 힘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자, 잘 생각하세요. 최대 이동거리 앞에 나왔는데 이 녀석은 D가 휘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셈인 말로 어떻게 연결이 되죠? D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그럼 얘를 같다 관계를 만들 수 있겠네. 다시 최대 곡률에 도달했을 때가 곧 최대 이동 거리고 이것이 외부에 가하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서 얘네 둘이는 내용이 되게 가깝습니다. 걔랑은 다르게 이제 마지막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D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 시간은 짧다. 뭐 그런 이야기네요. 끝.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까 곡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고 온도 변화가 크거나 휘임 민감도가 클수록 곡률은 크고 곡률 반지름은 작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최대 이동거리가 외부에 가하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최대 곡률에 도달하는 지점이므로 얘를 매개로 해서 위와 아래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12번 보기가 끼워져 있는 지문인데요. 얘도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좀 내용이 많으니까 텍스트만 위주로 중요한 내용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역할을 하기로 해서 두 물질을 접합한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더 크죠. 그럼 얘 얘기하면 바로 뭐가 붙었어야 되냐고 기억나세요? B의 곡률이 A보다 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곡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온도 변화량 혹은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였죠. 그렇다면 B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다면 B의 곡률이 더 클 겁니다. 걔를 제외한 두께와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런 집게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을 때 A를 2개 사용한 라지 A가 있고 B를 2개 사용한 라지 B가 있습니다. 온도를 T0에서는 그냥 뭐 T 온도 템퍼레처 시작점이니까 별 의미 없을 거고요. 이 온도를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죠. 어디까지 생각하면 돼? B의 곡률이 더 크니까 B가 더 많이 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올렸을 때는 A도 그 정도의 최대 곡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그럼 아까 제가 지문에서 정리한 내용하고 연계를 해서 내용을 한번 뽑아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물질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곡률이 크다고 했는데 보기에서
B가 더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크므로 B의 곡률이 A의 곡률보다 클 것이고요. 또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죠? 최대 곡률에 해당하는 것이 그 물질의 최대 이동 거리가 되죠. 이 액추에이터의 최대 이동 거리가 되죠. 그렇게 본다면 B의 곡률이 더 큰 경우 B가 A보다 최대 이동 거리가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커진다, 작아진다 해당하는 두 개의 단락에 걸쳐 있는 내용을 곡률을 매개로 연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혹시 가능한가 봅시다. 선택지 1번입니다. 문제 12번에 선택지 1번이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T2가 온도가 더 높지? 그럼 여기 앞에 뭐 나왔죠? 온도 변화가 더 클수록 곡률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곡률에 해당하는 최대 곡률하고 외부에 가하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같지? 그럼 얘를 매개로 연결 가능하겠어요?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최대 곡률인데 그 경우의 곡률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T1보다 T2라서 온도 변화가 더 클 때 최대 곡률은 더 클 것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가 어려웠나 한번 볼까요? 선택지 2번입니다. 어떨까요? T0에서 T1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 자, 조심하셔야 되죠. 곡률하고 곡률 반지름은 역수관계지. 그럼 다시 A가 곡률이 더 작지? 그러면 A의 곡률 반지름은 더 크겠죠? 보이나요? 다시 A가 곡률이 더 작지? 그러니까 A는 곡률 반지름이 더 크지? 자,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반비례 관계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이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라지 A와 라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자,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있었으니까 괜찮죠? 반응 완료 시간하고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말이니까 얘네가 같았다면 A와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와 거의 같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왜 길게 꼬면 왜 잘못 들어왔네? 그래서 얘는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았다면 반응 완료 시간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 4번입니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온도를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알 수 없지. 왜냐하면 B의 경우에 곡률이 더 크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이동 거리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므로 B가 곡률이 더 크니까 최대 이동 거리가 더 클 겁니다. 선택지 5번이요. 그래서 B와는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A가 곡률이 더 작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고 뭔데? 곡률이 작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휨 민감도가 작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크기 때문이겠군이 붙을 수가 없죠. 꽤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를 정답 1번인데 얘를 어떻게 풀다가 고민을 하다가 틀렸다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어렵고 나는 어차피 과학기술 지문 잘 못하고 얘가 13번은 어휘도 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맨 뒤로 미뤘고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 포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커진다, 작아진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 한 줄로 쭉 정리하는 거. 곡률 같은 연계되는 개념을 매개로 전체의 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전이다, 실제 수능이다를 생각해 본다면 7분, 8분 이렇게 남은 압박스러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거를 추려서 쓸 시간도 없다면 지문과 문제 선택지 사이에 안구를 빠르게 이동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소분들보다 오히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현역분들은 사실 이 국어 영역이 수능 시험장에서 1교시에 시험을 본다는 압박이 10시까지 시험인데 지금 9시 53분, 54분이다라고 하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지문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탈탈 털릴 정도로 난도 높은 지문을 연습을 해둬야 시험장에서 압박스러운 상황에서도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자체를 평가를 해드리게 된다면 EBS에 나오는 선형 열팽창계수 연계였던 걸로 생각이 되지만 중심 내용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열팽창계수가 다른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힘, 곡률, 액추에이터 이런 문제이므로 연계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올해 6평과 9평에서는 6평에서는 제 기억에는 그 전해질 나오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거 나왔고 이제 9평에서는 좀 기술에 가까운 지문 뭐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정리한 이런 게 나와서 아마 올해 수능에서는 좀 디지털 기술 이런 거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거의 물리에 가까운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주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순서 피지컬로 싸워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해두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생각해 두시는 게 좋냐면 올해 가장 크게 떠돌았던 소문이 뭐였냐면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과학은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과탐 선택 과목 중에 특정한 과목을 선택한 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국어 영역은 그걸 고려해서 항상 기술 지문으로만 낸다라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한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제나 이런 거를 섣불리 예측하는 게 참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던 거 선택 과목 문법 문제를 빼고 공통만 본다면 가나복합에 해당하는 법률복합 문제였는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건 6번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답률 7등, 8등, 뭐 9등 이런 데에도 7, 8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는 김에 그냥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로는 2, 3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가나복합의 법률 지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가지문의 1, 2문단은 그 EBS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연결이 되고 내용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대충 정리해가지고 중심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니까 법조문이 되게 보편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걔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서 판단을 하려면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첫 번째, 물리 해석은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그 단어 뜻을 해석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계적 해석은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된다. 이건데 올해 EBS에서 이게 나왔어요. 다른 법조문 등을 참조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체계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사적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게 1, 2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위에서 5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그 예로서 이렇게 되는 가지문과 나지문을 관통하는 주제인 담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오는 이 문단의 5번째 줄입니다. 법에서 나오는 담보라는 녀석을 그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렇게 보면 아마 물리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구조물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으로 완성된 법, 그러니까 문장으로 써 있는 법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된다고 하니까 아마 연결해서 보자면 맥락을 고려한다면 체계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3문단 한번 보실까요? 유상계약의 맥락이고요. 다음 문단에 뭐 나오죠? 채권과 관련된 맥락이죠. 이렇게 해서 담보라는 녀석이 걔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3문단을 볼까요? 담보는 유상계약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의미가 뭐라고?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뭔가를 그 값어치만큼은 프루프 된다 이런 뜻이네요. 뭐 그러면 유상계약이 뭐냐 여기를 그냥 이따 문제 풀 때 쓸 거라서 밑줄만 한번 쳐놔보세요. 얘를 이해하고 얘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치상 그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하면 좋냐면 이게 법률이나 인문이나 이런 지문에서 뭐 얘의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해주는 애들이 나올 때는 그냥 예의상 밑줄 쳐놓는 게 좋아요. 이게 이 맥락으로 이제 이 지문 안에서는 이 의미로 쓰겠음!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니까 아 그렇군 이렇게 하고 예의상 그냥 밑줄 쳐주세요. 뭐라고? 유상계약이라는 돈 내고 하는 계약이죠. 뭐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그 중에 한 종류가 매매계약이래요. 어떤 내용인가 볼까?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 때문에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 이제 이런 건 알아야지. 팔아 넘기는 사람, 파는 애는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담보는 뭔데? 그 값어치를 보장해야 돼. 근데 그 값어치를 못해. 그럼 보장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들인 사람, 산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파기와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지문이 나왔을 때는 조건과 판단을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컨디션 아래, 어떤 조건일 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의 경우 뭘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파기와 환불을 할 수도 있다고. 어떤 언더 컨디션일 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일 때 이렇게 해놓고 아 이게 조건과 결과가 이렇게 잡혔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런 거 예배사례 나오면 왕세모 때려놓고 이런 애들이 3점짜리 문제 나올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손해배상 안 되고 환불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눈을 부라리고 이제 잘 살펴보란 뜻이겠죠? 그게 이제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네. 여러분들도 이제 유상계약을 할 때, 이제 사들일 때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약 체결 당시에 아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나서 하자 나왔어요? 라고 엉엉 울어도 법률은 도와주지 않음. 알았음.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이네요. 이번에는 아까 기억나시나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는 값어치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었다면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럼 채권 같은 게 뭐냐고 볼까요? 담보 물권이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채권자는요 돈 빌려준 애야.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애고 채무자는요, 돈 빌린 애야.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애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채권의 실현인데 말이죠. 근데 이제 돈 빌린 애가 채무자가 이제 뭐 배를 째라.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돈을 빌려둔 채권자는 생돈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돈을 빼앗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 건물이나 땅인 경우에는 걔를 이제 법원의 판결 하에 경매를 해서 경매 대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 받을 수 있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매 대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나누어 받을 때 이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드디어 나왔네. 담보 물권. 담보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 돈 돌려받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대금에서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배당받는다고. 왜? 나는 돈을 돌려받음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가지문이었습니다. 큰 주제 잡으실 수 있겠어요? 담보라고 하는 녀석이 법률에서 유상계약과 관련한 맥락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맥락에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문제 6번을 풀을 거라서 나지문의 1문단까지 볼 겁니다. 저랑 이것만 약속할까요? 가나복합인데 기출문제다라고 하면 나지문의 1문단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얘네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지문의 1문단을 아주 빡세게 집중해서 볼까요? 1문단,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거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가지문에서는 담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 채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런 애들이 담보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네. 보증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준대. 이때 원래 돈 빌린 애를 주채무자, 얘 대신에 대신 갚아주는 애를 보증인이라고 하자. 그러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래 갚아야 되는 돈을 주채무, 보증인은 내가 얼마까지는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이거 뭐가 종류가 나뉘고 있죠? 개념이 엄청나게 정의되고 있네. 그럼 체크해놓고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 그래서 이제 가지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지? 채권과 관련한 맥락에서의 담보가 뭐였지? 채권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뜻이었죠. 그럼 다르게 보자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가 소멸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실현이 된 거죠? 그러면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되겠지. 얘가 대신 갚아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갚았으니까. 그렇군. 그래서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합니다. 이제 긴장 타세요. 밑줄 친 기억의 앞뒤 맥락이니까요. 앞 맥락 볼까요?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고 밑줄 친 기억.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뭐가 같은데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죠. 자, 다시 밑줄 친 기억의 의미를 찾는 문제일 때는 거의 앞에 맥락에서 뒤지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 있어도 뭐라고?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누가? 보증계약이. 그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가 받는 문장의 앞문장 전체지. 다시 보증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문제 6번 보실까요? 가나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밑줄 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유형일 때는 앞뒤 맥락을 집중해서 보시는데 앞 맥락을 아주 위에까지 끌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키워드를 매개로 멀리 떨어진 부분도 연결해서 찾습니다. 다시 밑줄 친 기억에 제가 굵게 체크해놨다. 앞문장 보시죠. 보증계약은 유상계약이 아니라고. 그럼 유상계약이 뭔데? 그 어디 썼는데? 얘가 보증계약, 얘가 유상계약이라는데 유상계약이 뭔데? 그 어디 썼는데? 가지문의 3문단의 둘째 줄 한번 보시게요. 엄청 떨어져 있지. 지금 이제 나지문 보고 있었는데 유상계약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얘가 뭔지를 봐야죠. 제가 아까 밑줄 치라고 했죠? 정의를 나타내준 애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쓸 거니까 밑줄 쳐놓으라고 했죠? 그럼 유상계약에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당사자. 두 번째,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대가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누구지?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지. 이렇게 그럴까?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지. 그런데 이게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보증인만 이제 주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에 보증인은 내가 대신 갚아줌 이라고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누구 보증인만 의무를 갖고 있는 거니까 유상계약이 아니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주채무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면 계약관계니까 주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주채무자하고 보증인사, 아이고 칸이 좁은데? 사이에 관계가 있어. 그럼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뭘 해주죠? 야,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너 도망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해주는 엄청나게 깊숙한 우정이 있나 보네? 어쨌든 너가 이제 돈 안 갚고 배를 째면 내가 대신 뭐 인생 망하도 어쨌든 대신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주채무자가 뭘 줄 수 있다고? 보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유상계약 아닌가? 아니지. 왜 아니야? 이게 두 개가 다 입증이 돼야 되면 얘네 둘이 당사자여야 되잖아. 그죠?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근데 보증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구라고?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여야 되잖아. 그럼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괜찮겠어요? 그럼 여기 기억의 의미 뭐로 가시면 되죠? 이런 계약에, 이런 별도의 계약의 경우에도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끌고 가는지 이해되세요? 가지문에 산문단에서 갖고 왔다니까? 뭐를 매개로? 유상계약을 매개로. 난 이걸 그럼 가지문을 싹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고 내가 이 정도로 추론을 하려면 메인 키워드가 뭔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가지문에서 유상계약과 관련한 맥락하고 채권과 관련한 맥락 이렇게 두 개가 메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문제에 해당하는 선택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상계약이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대가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보증계약의 경우엔 당사자 사이의 대가는 보증인만 의무를 지는 일방의 관계이므로 유상계약이 아니고요. 별도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는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유상계약이 될 수 없죠. 선택지 1번이요. 몇 번인데 문제 6번의 선택지 1번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는 보증을 세워줬다는 의미에서 고맙다고 주는 거니까 얘는 채권자와 아무 관련이 없죠? 1번 X. 선택지 2번입니다.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누구였지? 주채무자지. 그렇게 뭐가 오면 되는데 주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 너무 정답인데? 네, 정답은 2번. 오케이. 그래서 뭘 끌고 와야 된다고? 이게 유상계약과 관련해서 가지문에 있는 이거 아니면 여기서 답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명확하진 않은데 키워드상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골라서 풀어도 좋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다 놀리고 좀 뽑고 앉았어. 이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키워드인데? 근데 이 녀석은 유상계약을 매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올만한데? 좋아요. 이 정도로 생각해낼 수 있다면 적절한 독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택 3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이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채권 채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연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선택 4번입니다.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권을 이행하는 보증인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보증인이 채권자하고 보증 계약을 맺어서 이 보증인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채무를 발생시킨다. 이건 맞는 말이야. 선택의 4번에 이게 그 보증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대신 갚아주는 거야.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유상계약과 관련한 이 보증계약이 뭔 계약이냐라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걸 고르려면 선택지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면서 얘가 맥락상 맞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되는 키워드상 가장 가까운 거를 고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4번 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조금 불필요한 고민이었겠지. 왜냐면 이거 맞는 말이거든. 계속 가볼까요? 선택지 5번입니다. 그래서 보증은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좋죠? 그리고 뭐 담보 물건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맞아! 그럼 여기서 이게 보증 계약의 당사자성하고 관련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별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경우에는 선택지를 여러 번 보고 꼼꼼하게 볼수록 헷갈려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밑줄친 문제의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보시고 얘는 뒤에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앞에 맥락을 보시고 얘를 매개로 연계 키워드가 어디 썼는지를 떠올라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읽은 김에 조금 더 갈게요. 나지문의 이문단입니다. 2페이지의 우측 상단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보증인 이상인. 근데 얘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법적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보증인의 서명이나 이름을 기재한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지만 이미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그걸 나중에 소급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아깝네? 그러면 이제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계약서를 빨리 갖고 가라. 이렇게 하고 배를 째시는 게 좋겠죠? 계속. 그래서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오고 가지 않은 경우,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중요해서 그건 아니고 이제 3점짜리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법률이나 재판부 같은 건 체크해두면 좋아요. 관점에 나와 있어서 뭘 적용할 것인가를 한눈에 찾아보면 좋아서 그냥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래시를 먼저 치셔야 되겠죠. 왜? 이게 컨디션이 정해져 있잖아. 사업과 무관한 채무이고 허위로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간은 3년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잘 숨어 다니시면 되겠죠. 계속. 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이 만만하니까 이제 보증인에게 네가 가서 대신 갚아줘! 라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 입장에서는 야, 네가 돈 빌려준 애한테 가서 받아라. 왜? 걔가 강제 집행할 만한 돈이 있거든! 이라는 걸 채권자에게 증명을 하면 자기가 보증으로 대신 갚아주는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굴 보호해줘? 보증인을 보호해주죠. 그러나 보증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속이나 법률 같은 거 체크하면 좋겠죠?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둘게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네가 돈 빌려준 애한테 가서 돈 받으라고. 걔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실수로 얘를 포기하는 경우에 뭐가 붙는다고? 연대보증 특약이 붙는다고. 괜찮겠어요? 그러면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거절할 권리가 없지. 여기까지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갚아줘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계약은 조심해서 해야 된단다. 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자기가 빌려준 채무 전액을 그 주채무자 말고 보증인한테 가서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겠군.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군. 계속. 그래서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러면 보증인을 보호를 하는 특별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뭐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뭐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3년 정도만 하고 이제 그게 지나면은 좀 봐줘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가지문과 연결되네.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적용될까 말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2조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이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볼까?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혹시 이거 납득돼요? 이 녀석이 혹시 보이려나?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체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 우리 여기 법률 해석을 아주 깊숙하게 생각해 볼까? 제일 먼저 적용하는 거는 물리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보자면, 주체무자한테 가서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만이 보증계약이라면, 그럼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애는 어떻게? 얘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물리 해석적으로 보자면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애는 여기에 그 적용 대상에 속할 수가 없지. 이거 앞닥해서 다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용 대상이 된, 다시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은 주체무자가 배를 쬐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해주는 계약만 해당이 된다면, 바보같이 연대보증 특약을 맺으면 어떡하냐고. 얘는 주체무자한테 가서 요구하기도 전에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요구해도 그걸 거절할 권리가 없잖아. 그럼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워딩 그대로 주체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잖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속할 수가 없지. 아, 이거는 추론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예, 저 가혹하게 그만할게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마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약이라고 구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연대보증 특약을 해준 애는 법률상으로 전혀 안 도와주냐?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그 법률이 원래 그렇게 자기 권리를 잘 못 지키는 애를 그렇게 썩 도와주질 않아요. 그게 내 권리는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입법 과정에서 사실 보증인을 보호하는 게 이 법률의 목적인데 그 연대보증을 맺었다고 해서 그 보호를 안 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필요성이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얘는 혹시 뭘까요? 기억나나요? 역사적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애한테도 이 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숨어있네.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론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냐고. 예, 7번 한번 보실까요? 꽤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연대보증인. 선택지 1번이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선택지 1번. 주체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라고 꼭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케이스지? 근데 이 호의와 대가 없이 기억나세요? 특별법이 적용될 것이다에 해당하는 컨디션이었지? 그래서 얘는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선택지 2번이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자 이거 추론 가능하겠어요? 물리 해석을 한다면 괜찮겠어요? 물리 해석을 한다면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애는 이 특별법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다니까. 괜찮겠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 자, 추론 다시 정리해볼까요? 물리 해석에 의하면 주체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연대보증 특약을 맺은 애는 주체무자가 이행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갚으라고 요구하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물리 해석에 의하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선택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선택지 2번이 답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설명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선택 3번. 채권자가 주체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야, 얘는 뭐 권리가 없잖아. 얘기했죠? 다시 포기하기로 한 게 특약이잖아. 그럼 권리 없겠네요. 됐어요. 선택지 4번입니다.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했겠지. 보증인과 채권자는 보증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무, 아이고, 야, 이거 기억나냐? 그럼 이 연대 보증, 잘 봐! 보증 계약에 특별히 맺은 계약이면 얘가 여기 세트잖아. 그럼 채무자하고 이제 보증 특약을 맺을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서 안에 특별히 맺은 계약이 들어가니까 보증 특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증계약과 보증특약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괜찮겠죠? 선택지 5번 한번 보십시오. 채권자가 만약에 주채무자한테 채무 이행을 하라고 했어. 내 마음이야. 채권자 입장에서. 주채무자한테 먼저 갚으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이야. 그 돈 빌리지 말든가 억울하면. 그래서 이제 주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해. 그래서 그 채권이 실현돼. 그러면 그 모든 의미의 보증 채무는 소멸되죠. 그 기억나시나요? 그 나지문의 1문단에 있었는데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인의 경우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가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보증이 연대보증특약에도 포함되냐고? 당연하지. 연대보증특약은 보증계약 중에 하나니까 그 요거 하나만 다르잖아요. 거절할 권리가 있냐 없냐만 다르니까 얘는 큰 의미에서는 이게 묶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얘 선택지 이번에 진짜 어려워서요. 이거 출원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얘 이거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잖아. 그럼 대충 답인 것 같으면 고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얘가 막 오답 1등짜리 문제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8번에 보기 사례 적용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경우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 똑바로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시다. 사람, 갑은 자기가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한 개씩 4년간 을에게 물품을 주고 그 대금으로 한 개당 500만 원씩을 연말에 받기로 하는 여기 체크하느라고 매매 계약이네. 야, 이거 매매 계약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얘는 무슨 맥락이었지? 유상 계약의 맥락이겠죠. 네, 이거 까먹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가 시각화하게 체크 잘해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유상 계약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유상계약의 맥락이지. 그거 말고 이제 뭐 나오냐? 채무 어쩌고 저쩌고 보증.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거 보증계약은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매매계약과 관련 여기에 유상계약의 한 종류인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선택지 1번입니다.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혹시 기억나세요? 하자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매수한 사람한테 손해가 있어. 그러면 계약 체결 시점에 그 매수자가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계약서에 자기 권리 똑바로 얻어 챙겨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맺기 전에 하자 여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하자가 있었는데 매수자가 이걸 이미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죠.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하자하고 유상계약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을까? 선택지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갑이 납품한 예술품을 만약에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어. 근데 을이 그 하자가 있었는데 미리 몰랐어. 그런데 이 녀석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이기만 한다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환불을 받을 권리까지는 안 가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유상계약과 관련한 맥락인 거죠? 알았어, 이용. 자, 그 다음에는 선택지 3번부터는 보증계약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사람을 똑바로 봐둡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빚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받는다라고 한 담보를 요구해서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보증인을 보호해주는 법률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처음에는 돈을 잘 줬어. 근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납품을 잘했는데도 을이 그 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병에게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병이 해야 되는 게 보증 채무겠지? 대신 1,000만 원 갚아줘야 되는 채무겠죠? 선택이 3번이요. 보증 계약서에 병이 서명 날인을 했어. 이렇게 되고, 근데 연대보증 특약이 없어.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래서 을에게 강제집행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 선택 3번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있다 없다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돼요. 다른 애들도 볼까? 선택이 4번입니다. 보증 계약서가 만약에 작성되지 않았어. 그럼 이 경우는 무효인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억나시죠?
작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갚아버렸네. 제가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랬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삶을 살려면. 내가 아차 실수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얼랭벌랭 하면서 대신 갚아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선택지 5번이요.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어. 아, 그럼 이 계약서는 완전 무효네. 근데 연대보증 특약은 있어. 그랬는데 보증특별법 제2조로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다른 계약과는 달리 보증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약이 있건 나발이건 간에 서명 날인이 없다면 이 보증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선택지 5번까지 맞았기 때문에 3번이 되죠. 결론. 그래서 이 가나복합지문, 법률지문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하게 느껴져서 제대로 못 읽은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지문은 어떤 컨디션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 관계 잡는 것이 핵심이고요. 6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서 정보가 엮여져야 돼요. 그럼 나는 그거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데 어떤 식의 구조독해든 직독직해든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게끔 하는 사고력의 폭을 넓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대응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담보물건 등이 EBS에서 폭넓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지문 같은 거 보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엮어서 하셔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유형상으로 보자면 6평에서 충분히 예고가 되었던 유형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6평에서는 그 8번에 해당하는 사례 적용 유형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조금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능시험은 난도가 훨씬 높구나, 이런 것까지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독서 마지막 지문입니다. 인문 14, 15, 16, 17번 지문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유형으로 나왔죠. 최근에는 좀 과학기술 지문 같은 데에 어휘 문제를 넣어주고 인문 지문 같은 데는 좀 잘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기술 지문에 어휘가 끼워져 있으니까 그 지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지문을 이제 플루리디 수준으로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봤을 텐데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용기를 드린다면 철학이나 인문 지문이 나올 때는 주장 뭔가 똑바로 잡으시고 같은 셈인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문제지로는 5페이지고요. 5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있는 1문단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 지문은요, 학자가 누구인지 잡으시고 주장만 명료하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갑시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인격이 그중에 나를 자아라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내가 동일하다, 인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생각의 기반이고, 이게 뭔 소리냐?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내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러니까 시간으로 지속되는 존재가 동일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는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주술관계, 잘 잡아두세요. 주술관계입니다. 칸트 이전까지의 주장은 뭐냐? 영원히 지속한다. 이게 주술관계죠. 다시 누가? 영원히 뭐로써?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이 흘러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꿔보자면 단 하나의 인식 주체인데 그 인식은 뭐냐면 알미다. 다른 말로 해볼까? 생각하는 나하고 영혼하고 같은 말인데 영혼이 단 하나의 알을 가지는 주체로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인격이 동일한 이유는 뭐 때문이지? 영혼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영혼하고 같은 셈인 말이 뭐지? 내가 생각한다고. 약간 이제 데카르트 느낌이 나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뭔가 다르다고 하죠. 칸트는 자 이제 수능날 칸트 3칸트 악몽의 시작이죠. 이제 국어지문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아, 이거 아까 뭐랑 연결돼? 영혼, 그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게 뭔 소리지? 계속 가. 그러한 조건 자체는 뭔가가 실제 한다는 걸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바꿔 끼워 볼까요? 그러니까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 자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실제 한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존한다는 것. 같은 쌤의 말이 뭐라고? 영혼! 생각하는 나랑 영혼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두 글자를 줄이면 뭔데? 실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둘 뿐이라고. 주장이 대립되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셈의 말 계속 바꿔 끼우면 돼요. 칸트 이전에는 생각하는 나가 영혼이고 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인데,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영혼이고 걔가 단일한 주관인데 이 녀석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지속한다고. 근데 칸트는 영혼이 생각하는 나가 열심히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실제 하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칸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아는 동일하냐고. 시간 속에 지속되는 자아는 동일하냐고.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냐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 혹시 인격 기억나세요?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격이 뭐였지?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고요? 성품이 좋네. 나는 인격자.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영혼이 그 개인이라는 견해를 반박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내가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개인이 맞아. 인격이 맞아. 그 다음에 영혼이 생각해. 자기의식을 하는, 나는 생각한다. 이게 영혼이야. 이거 같은 말이야. 이거 모두 다 납득. 모두 다 인정. 자, 다시. 그 인격이라는 개인이 그 동일성을 생각할 수 있어.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나가 영혼인 것도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한다고? 동일성하고 영혼하고는 같지 않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다시. 요 문장도 맞고, 요 문장도 맞는데, 얘네 둘이 같은 건 아니라고 하면은 좋은 반박이 되겠죠. 갈까요?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그 존재들로부터 보이시나요? 인격하고 영혼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뭔 소리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어디 가서 동일성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풀어서 말씀드려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철학을 잘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의식의 대상인 목적어가 뭐죠? 스스로의 동일성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나라는 인간이니까 이거는 의식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다시 스스로의 동일성이나 인간 그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영혼의 자기의식, 자기의식이랑 같은 셈의 말이 뭐였지? 생각하는 나라고 했지? 이것이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자기의식할 때 이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나가 꼭 실제한다는 것까지는 아닌가 봐. 모르겠는데 자 염려마.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에 있는 의식은 실존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의식은 실존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A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넘어가기 전이래. 죄송합니다. A 단락의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인격이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한다. 또 맞는 말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있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의식한다 할 때 의식이래. 그럼 걔랑 이제 생각하는 나를 의미하는 영혼이 자기의식한다는 무언가 실제하지 않아도 의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칸트의 결론은 뭔데? 인격과 영혼이 행하는 의식. 다시
인격이 행하는 의식과 영혼이 행하는 의식이 얘는 실제 하는 거를 의식하는 거고 얘는 실제 하지 않아도 의식할 수 있으니까 의식의 의미가 다르지. 그러므로 인격과 영혼이 다르지. 자, 단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다시 자, 반박 구조 한번 가볼까요? 메인으로 정리된 문장은 이거였어요. 인격의 존재를 비판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A 단락에 무슨 얘기였지?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이렇게 붙겠죠? 얘 메인 근거는 뭔데? 두 개에서 적용되는 이 의식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게 뭔 소린데? 라고 하면 인격이 말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영혼이 말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거든. 다시 돌려 말할까? 그러므로 인격과 영혼의 의식은 의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인격과 영혼은 다르거든. 괜찮겠어요? 문제 15번입니다. 문제 15번이요. A 단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치 불일치일 것 같이 생겼지. 그게 아니라 얘는 논리 구조로 되게 깊숙하게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 한번 보실까요? 두 전제가 뭐였어? 여기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두 전제에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를 연결하는 개념이 뭐였지? 기억나세요? 이게 의식이죠. 보이시나요?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의식이 포함하는 의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의식의 의미가 다르고 그러므로 어디까지 연결되지? 인격 이전한 영혼까지 연결이 되죠. 1번이 답인가요? 네, 답은 1번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일치 불일치인 것처럼 생겼지만 이 메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칸트의 주장 자체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앞단락으로 가시면 반박한다는 메인 주장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두 전제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건 도출되지 않는다. 이게 메인 주장 또 붙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의식과 어디서 여기 있는 의식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므로 자 보이시나요? 문제 15번에 생략된 전제가 나오지 이 개념이 의식에 해당하는 애는 실제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얘네 둘이 행하는 의식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도 볼만한 거 있나요? 많이들 실수로 찍은 것들만 좀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일치하는 걸 찾는 경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3번은 어떨까요?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앞문단이 이 문단 기억나세요? 영혼의 실제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러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칸트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답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A로 되어 있는 파트의 앞맥락에도 여전히 칸트의 주장이 나온다면 한 번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선택지 5번은 어떨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연결해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자기의식에 해당하는 뭐지? 생각한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자기의식에 생각한 나! 이렇게 된다면 영혼도 생각한 나와 같잖아? 그럼 여기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나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여기 자기의식을 한다를 생각한다로 바꿀게요. 뭐?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기의식이나 영혼이나 이런 데는 나는 생각한다 이런 애니까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는 거는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죠? 이렇게 간다면 선택지 5번 어떨까요?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하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같은 말이고 다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랑 나는 생각한다랑 거의 같아. 그 영혼을 그냥 나로 바꾸고 이거 생각한다 하면 거의 같아. 근데 얘네가 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5번이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 잡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 1번이 명료하게 맞는 근거로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하죠.
어렵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털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A 밑에 있는 4문단입니다. 칸트 의견이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만 하지, 다시. 칸트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인격 개인인 건 아니래. 그 옛날에는 영혼이 있으니까 인간은 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칸트는 그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 존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냐고. 인격은 동일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주관 혹시 기억나시죠? 인식 주체. 여러 개야. 매 순간마다 1초 전에 나, 1초 후에 나, 10년 전에 나, 뭐 20년 후에 나 이런 애들이 다 여러 개의 인식 주체인데 얘네가 동일한 인격일걸?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증명은 안 함. 아마 동일할걸? 이라고 이런 가정이 반드시 선행을 그냥 하자. 입증 안 해? 이게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깔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래야 경험이나 윤리적인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거 이해되세요? 왜냐? 생각은 시간이 흘러야 이게 생각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납득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뜨거운 거를 만졌을 때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만지면 다칠 수 있다는 경험적 판단에 가는 그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응애 시절에 뜨거운 걸 만졌던 여러분의 인격이 싹 사라지고 지금 갑자기 뚱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잖아. 다시. 그래서 생각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를 하려면 그때 인식 주체가 사실 여러 개인데 그 동일하다고 쳐! 이렇게 된다고. 뻔뻔한데? 그렇지 뭐. 그러면 칸트가 뻔뻔한 사람이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인격의 동일성 이야기를 하는 걸.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칸트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혼은 생각하는 나가 영혼인데 그게 어떤 개인과 같은 건 아니라고. 근데 인격의 동일성, 개인의 하여튼 시간의 지속상에 있는 그 개인이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되게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인식 주체가 되게 여러 개거든? 근데 걔네들 그냥 같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치자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사람 생각 빠지게 살게 되나요? 뭐 그렇죠. 지식이 누적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된대.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그 다음 단락 한번 가볼까요? 스트로슨 철학자 주체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이번엔 다른 존재가 나왔나요?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겠죠? 뭐 여기 앞부분에 뭐 내용상 생략이 됐나 보지. 그냥 여기 새로 나왔군.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열받으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님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서로 다르다고 했대. 그래서 이거에 동의하지만 야, 칸트 비판 붙네요. 이거 왕 밑줄 쳐야 되겠죠. 봅시다. 여러 개의 인식 주체가 동일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치자! 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그 철학적으로 뻥카를 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칸트를 비판했다는 거지. 왜? 어떻게 되나 볼까? 인격의 문제에서 몸뚱아리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스는 인격, 이게 뭐였죠? 맨 첫 번째 줄에 나온다 할지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생각과 몸의 복합체로 본대요. 뭐 갑자기 왜 여기 근거도 없이 스트로스 주장이 갑자기 통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스트로스의 메인 주장에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신체의 복합체야. 그래서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 있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몸을 매개로 대상을 경험하게 되죠. 만지게 되든 보게 되든 냄새 맡게 되든 신체를 매개로 경험하게 되고 그건 과학적으로 매우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두는 건 좋아요.
경험적 인식의 방식은 어떻게 되죠? 신체를 매개로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걔랑은 다르게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고 했지. 그러므로 얘네 두 개가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는 건 맞아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찾겠는데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못 찾아도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결론!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 어우,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순서 혹시 잡을 수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다시.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이 먼저 있어야 이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이 뭔데? 공통점을 뽑아내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추상화 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뽑아내는 방식이 돼야 자아에 대한 인식이 나오죠. 순서. 뭐가 먼저여야 되지? 세계에 대한 경험이 먼저 있어야 그것들로부터 뭔가를 뽑아. 이 추, 그 뽑을 추자예요. 석유, 시추 이런 거 할 때 뭔가를 뽑아낸다 이런 뜻이야. 여기 경험으로부터 하여튼 뭔가를 뽑아내야 자아에 대한 인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고. 자, 이거 뒷받침 순서 잡을 수 있겠어요? 뭐가 먼저야? 세계에 대한 경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자아 혹은 인격에 대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경험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돼? 신체를 매개로 세계를 경험한다. 이렇게 순서 만들 수 있겠네. 다시. 키워드의 순서. 스트로스의 주장은 어떻게 된다고? 인간은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인데 신체를 매개로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적 인식에서 뭘 뽑아. 그럼 이게 이제 자기 의식이 돼. 그렇다면 인격의 동일성은 뭐가 보장해주지?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이 보장해주지요.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자기 의식도 마찬가지로 왜 경험에 의존한지 아시겠죠? 이게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의식이 인식을 가능해 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거랑 같은 세면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순서가 안 맞는다고. 납득돼서 다시. 칸트는 뭐라 그랬는데 인격이 동일하다고 쳐. 그래야 여기 뒤에 뭐 기억나세요? 생각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경험적 판단하고 윤리적 판단이 있었거든? 다시 인격에 동일하다고 쳐! 그래야 사람이 경험적 판단 이런 게 가능하지 않냐? 얘는 이게 먼저지. 그럼 스트로스는 이게 먼저지. 순서가 안 맞네? 됐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트로스의 주장. 인격은요, 생각과 몸의 결합이야.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신체를 매개로 경험되고 이 경험이 추상화가 되면 자기 자신 인격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경험이 먼저라고. 그죠?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겠어요? 롱게네스. 이건 뭐 새로 나오신 분이네. 얘도 이제 왕동그라미 쳐놓고. 이분은 이제 뭔 생각하시나 보자.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동일한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경험 자체가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퀴즈. 자, 여러분 여기 아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반박할까요? 스트로슨이겠죠. 자, 그러면 스트로슨이 메인으로 주장하는 경험이 먼저고 자아인식이 다음이다. 와! 대립되는 축에 있는 롱게네스는 혹시 납득되시나요? 동일한 자아가 나와야 인식 생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선 칸트와 같겠지. 자, 이 정도 가볼 수 있겠어요? 원래 적의 적은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가볼까요?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우리 집 멍멍이는 안 되나요? 그런가 봐. 왜?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칸트 자율성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게 없네 마시라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몸뚱아리다 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자, 그럼 순서 잡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통시적으로 인정하는 신체가 있어야 그동안 경험이 가능해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칸트가 말하는 자율성 아니겠냐고. 뭐가? 그래서 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는 원래 인간이라고. 그러므로 다시 여기에 뭐 이런 자율성에 해당하는 맥락은 인간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선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자아와 인격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경험하는 존재인 인간이 그 안에서 뭔가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순서상으로는 자아가 먼저라고 본다고. 아 그래? 그러면 얘랑 자아랑 같다고 해도 돼? 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자아가 먼저 해서 경험 나오죠. 그리고 그 신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율 나오죠. 글쎄요? 저는 이거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네. 이게 명백하게 대립되는다고 완전히 딱 구조로 잡기가 어렵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자, 볼까요? 그래서 롱게네스의 주장은 이제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경험들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자율이라고 본 거죠.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을 신체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학자가 3명 나왔네요. 이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 작년 수능에 뭐 개화에서 계물성무 이런 거에서도 뭐 중국에 있는 과학적 정신을 이식하는 과정에 학자 3명 나왔죠. 근데 그때는 구조가 비교적 명백했어. 가나 지문으로 길어지는 경우에 학자가 3명 이상이면 굉장히 명백했어요. 근데 올해 6평에 나오는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 올해 6평에 나오는 것도 그랬고, 요번에 수능에 나온 것도 그랬고, 학자가 3명, 4명이 나오는데 관점이 정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진짜 섬세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로 섬세하게 비교되는 유형의 인지적인 판단은 거의 대입 논술급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섬세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쨌든 셋 다 매 순간마다 사람이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연속된 존재에서 그 인간이라는 개체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다고. 칸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여러 개의 인식 주체가 있는데 같다고 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것과 다르게 스트로슨과 롱게네스는 인격 여부에 신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메인 차이점은 인격에 신체가 들어가는 애의 여부로 칸트와 나머지가 메인으로 갈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인격이 먼저고 경험이 다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지. 자, 다시 스트로스는 경험이 먼저고 거기서 추상화돼서 인격이 나온다고 했는데 칸트는 인격이 있다고 쳐야 경험이 가능. 롱게네스도 살아있는 몸뚱아리로서 인격이 있어야 경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선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얘하고 달라져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게 난도가 진짜 높아요. 그러므로 17번이 어려웠던 건 맞아요. 생각보다 16번은 그 근거 문장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 찾을 수 있는데 17번은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17번 한번 봅시다. 보기요.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경우 본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하지 않아.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는 신체가 기여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으니까 인격이 아니야. 그럼 뭐 나와야 돼? 뭐 스트로스, 롱게네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만으로는 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신체도 인격에 매우 중요하게 포함돼. 되나 봅시다. 선택지 1번입니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가 없는 재현된 의식만으로는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 야, 뭔 소리야. 갑이 뭐라 그랬는데. 신체가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여기 갑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틀렸니? 그러네요. 자, 얘는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 그랬더니 이제 을이 뭐래?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야. 신체는 없지만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은 기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래. 알았어요? 여러분 선택지 2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을의 주장이 똑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봅시다. 을의 주장은 뭐야? 신체를 지니지 않는 존재에게도 인격은 귀속될 수 있지. 왜? 다시 인격의 동일성은 기능의 동일성만 있으면 되지 신체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 그러므로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 을의 주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같은 이야기예요. 선택지 3번.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 기억나시나요? 생각하는 나, 인, 영혼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 괜찮지? 다시.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은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니까 갑의 입장 괜찮지? 근데 이 경우에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되므로 옳지 않겠군. 괜찮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정답 나오는 패턴 혹시 보이세요? 잘 체크해두세요. 평가원에서 주는 컷만은 믿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갑의 입장, 그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갑의 입장에 똑바로 정리했느냐 해서 선택지 1, 2번이 아웃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잘못 썼다. 지문에 가서 찾아야 되지. 그럼 얘는 앞에 가서 빨리빨리 뒤져가지고 생각하는 나만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꽤 되죠.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을 이야기를 보고 선택지 4번 한번 볼까요?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 이거 맞나 한번 봐봐. 이건 괜찮아요?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거 괜찮죠? 이렇게 봤을 때 칸트의 견해는 어떻게 봤는데 인격이 먼저 있어. 야! 그 다음에 사고와 판단의 생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의 경우에 인격의 동일성이 사고로 통해나 이게 먼저잖아. 순서가 안 맞죠? 야,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이해되세요? 선택지 5번이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자, 평가원의 컷만은 믿어주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을의 입장, 이렇게 되게 제대로 끌고 갔나 봅시다. 인간과 서로 다른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괜찮죠?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니까, 롱게네스는 뭐겠어요? 기억나시나요? 신체가 살아있어야 돼.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고 롱게네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람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 옳겠군이 붙을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교훈 꽤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엄밀하게 분석하기가 사실 굉장히 빡빡해요. 근데 철학자가 많이 나오고 특정한 입장을 반박하거나 뭐 공통 차이점이 붙는 게 이거 아까 까먹었더니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이 나오는 인포가 나오고 인포스피어 나오는 이번 6평하고 유형이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난도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그 자아의 동일성이 EBS 연계인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문의 내용은 어렵죠? 다만 요것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화끈하게 트렌드로 자리가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철학 지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철학자가 나오고 그들 사이에 미묘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잡는 것이 기본적인 트렌드인 것 같고 그게 옛날에는 가나보캅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짧은 지문 안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주장을 나타내는 수로를 가지는 문장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 잡고 이 문장에 밑줄을 치고 얘를 지지하는 근거 문장의 위계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면 좋아요. 이런 걸 연습해두면 사실 논술에서 되게 큰 힘이 되죠.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풀이는 거의 해드린 것 같고요. 전체 이제 독서 문제나 지문의 난도의 경향성을 판단을 해보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저와 비슷한 결론을 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고 1교시고 8시 40분에 시작한다는 걸 생각해 두면 이 정도 시험은 진짜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 많이 받으셨죠? 그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고생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9 수능에 막 가능세계, 막 2 수능에 브레턴 우주체, 경상수지 이 정도의 레전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엉엉 우는 것도 나는 납득이 돼서 그건 아닌데 아주 은은하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왜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드렸냐라고 하면 EBS 연계 철저하게 50% 연계 잘 됐고요. 문학은 많이들 잘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계 공부를 아주 많이 잘 한 것 같아요. 이 방향성으로 계속 가자고요. 그래서 문학은 EBS 연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풀라기보다는 빨리 풀어야 돼. 독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이나 연계된 거는 빠르게 하고, 비연계나 독서에서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이게 사고가 좀 굴러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매나 화작에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작에서 40분, 45분 틀릴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버리는 것은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선택형 시험에서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재수해도 안 되고 뭐 삼수해도 안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론은 있어. 분명히 국어로만 먹고 사는 재능론은 있어.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걔네들은 알아서 거기 천상계에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 거의 대부분 이제 논술로 잘 빠져가지고 알아서 자기 살 길 가서 잘 찾고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곳이 만약에 1등급이고 그 아래에 3%, 4% 혹은 2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10%까지는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노력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노력이라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는 거의 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벼락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빨리 읽으려면 나와라 많이 읽어야 돼. 그게 확실해요. 빨리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를 많이 외워도 글쎄 나는 그렇던데 영어를 읽고 생각하는 것은 국어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 왜 그럴까? 그걸 쌓아놓은 시간이 20년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국어를 컨트롤하는 수준으로 많이 읽어줘야 돼. 글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느끼기에 올해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모국어를 읽는 과정에서 맥락으로 추론하는 걸 잘합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이제 시험장 안에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아는 단어의 양을 늘려놓으세요, 한국어를. 그렇게 해서 이게 맥락으로 추론하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추론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기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전부 다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 이해하는 것을 자동화되는 과정으로 양을 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조적 좋게 정말 좋고 뭐 그윗급풀 뭐 다 좋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잘 읽을 수 있는 방식은 다 좋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왜 이렇게 읽는 속도가 느리죠? 그냥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얘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휘력을 늘리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걸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응시하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을 이제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분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예, 수능 보고 나면 갑자기 여러 가지의 인생 선배들이 갑툭 튀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되게 주제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올해 동안 해왔던 노력에도 박수 쳐줘야 하고 그 이후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성인 이후의 삶에도 우리 기성세대들은 모두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또 고생하실 분들은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 더메드 학원의 국어과 윤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